2026년 인류를 화성에 착륙시키고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해 이주시키겠다. 과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마치 허언처럼 들렸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공상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언론들은 황당한 말 같지만 앨런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X만큼 화성 탐사의 꿈을 냉철하게 또 현실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머스크가 돈은 테슬라에서 벌고 투자는 스페이스X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여행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눈앞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에 질세라 우주산업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세계 우주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우주 탐사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과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여겨져 정부가 전담해왔지만 이 우주산업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넘겨버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우주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1, 2 부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개발 주도권을 놓고 강력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궤도로 보내는 로켓을 재활용하고 기술을 첨단화해 민간 우주항공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작년 5월 30일 나사 우주비행사 2명을 태워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 민간 기업의 첫 우주여행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6일에는 실제 임무가 있는 우주비행사 4명을 ISS에 보내 민간 우주선 정규운항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 3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아마존 이사의 회장직을 맡아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의 라이벌 기업으로 제프 베이조스는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 블루 오리진에 투자해왔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우주 관광과 더불어 달에 사람을 보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고 제프 베이조스는 달에 도시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과 함께 우주항공 산업의 트로이카라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결자 억만장자이자 사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세 회사 중에서 민간 우주여행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올해 우주 상업 관광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우주 여객기를 첫 발사했지만 엔진 부사가 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조사 결과 추진 체계를 모니터하는 컴퓨터 연결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고치고 지상시험을 거쳐 오는 2월 13일 비행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에는 미국 팝스타 저스틴 비버,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600여 명이 돈을 내고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싼 티켓은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들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누구나 달나라 여행을 가는 시대가 정말 머지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AP위성, 세트랙I 등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손을 잡고 차세대 위성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최근 뉴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주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 인공위성 전문기업 세트랙I를 1월에 인수하며 우주항공 산업의 주도권 선점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지금 우주산업 중에 가장 주력하는 것은 저궤도 위성입니다. 앨런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산업과 도시건설 외에도 저궤도 위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오는 2027년까지 저궤도 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했고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 저궤도 위성 3,236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경쟁처럼 전 세계가 우주산업 중에서도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에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지원율은 0.02초로 정지궤도 위성통신이나 해저 광케이블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무게가 1톤이 넘고 크기도 5m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제작비가 소요되며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안테나와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저궤도 위성 크기는 2m 이하가 대부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기에 전세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통신의 새로운 규격이 될
6G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G는 초당 1테라비트의 전송 속도로 5G에 비해 무려 50배나 빠릅니다. 또한 5G는 이동통신 전파가 고도 120m까지 도달했다면 6G 시대에는 저궤도 위성과 연결해 지상 10km까지 커버리지가 높아집니다. 6G를 이용하면 위성과 지상통신을 연결한 미래형 통신 생태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6G는 앞으로 하늘에서 시속 1000km 속도로 이동하는 플라잉카, 드론 등을 지원해주고 지상의 전기차가 완전 자유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저궤도 위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전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2020 미사일 지침에서 우주발사체 개발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활발한 개발과 연구를 막아온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앞으로 저궤도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5G에 대해서도 가장 오래 준비해왔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 자리를 한국에 내줬고 미국 또한 한국보다 앞서 발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교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날개를 단 한국의 추격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5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해 6G에서도 세계 최초를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G 백서를 발간한 이후 5G 전국망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10년 뒤 기술 표준을 선점해 경쟁자들을 따돌리겠다고 했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한국에 내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6G에서만큼은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 역시 5G 선도국의 입지를 6G까지 연결시켜 명실상부한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중대형 인공위성을, 하나시스템은 적외선과 레이더 탑재체를, LG넥스원은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의 탑재체를 개발하며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최근에 인수한 세트랙아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위성 전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기업으로 한국 최초 위성인 우류베리로 개발진들이 1999년 창업한 회사입니다. 세트랙아이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꿈을 이뤄준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위성 2009년 두바이셋 1호, 2013년 두바이셋 2호, 그리고 2018년 칼리파셋에 기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시대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재들을 한국에 보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옴난 샤라프는 한국에서 7년간 머무르며 세트랙아이에서 위성기술 이전에 참여했고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처럼 미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관, K방산의 대표주자인 민간기업들의 힘을 합쳐 우주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발사되고 10월에는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호가 쏘아 올려집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향한 질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최후 통첩으로 보냈던 7가지 요구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 5월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에게 미국의 7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WHO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모두 끊겠다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사항은 당시 WHO 회원국이었던 140여 개국이 지지했던 사항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들의 의지라고 봐도 무방했었는데요. 한동안 기밀로 붙여지던 이 7가지 요구사항이 이번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것이죠.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테워드로스 총장에게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어떠한 초기 대응을 했는지 회원국들에게 투명한 공개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들이 WHO에 기여하는 정도와 비례하는 규모로 WHO 구성원을 선발하라는 등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보이는 요청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외에 가장 핵심적인 조항이 있었습니다. WHO가 직접 나서서 바이러스 초기 확산 당시 중국이 갖고 있던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을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공유할 것을 요청하라는 항목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사나 언론에 대한 검열은 일절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최후 통첩의 핀포인트라 얘기합니다. 그동안 테오드로스 총장은 중국을 비판함으로 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늘 유지해왔었는데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중립적인 위치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실상은 중국을 감싸고 돌며 보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중국이 정말로 코로나19에 대한 책임 소재가 없다면 중국은 얼마든지 인류를 구하기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샘플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WHO 역시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중국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중국 이외의 모든 국가들이 의심하고 있는 중국의 의료인 언론 통제에 대한 자제 권고 역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2달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WHO 탈퇴 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테오드로스 WHO 총장이 끝끝내 미국의 요구사항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이는 곧 WHO가 중국과의 커넥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 시점 중국은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세계인들의 원망을 한몸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는 지난 6월에서 8월 동안 한국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 14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중 17은 중국이 싫다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결과이겠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즉, 다른 나라들은 모두 뒷전에 두고 오직 미국만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는 당연히 다른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가장 많은 이미지 훼손이 있을 거라 여겨졌던 국가는 다름 아닌 미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러한 미국을 제치고 압도적인 비호감도 1위를 차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팬데믹이 터진 가운데 글로벌 리더를 한답셈 치고 선심을 베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모습에 불과했던 것이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 나라와의 마찰만을 증가시켰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시작된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인도에서는 중국 불매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호주가 코로나19 중국 기원서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들 국가에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의 무역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홍콩 보안법 문제로 인하여 영국과 관계 있는 모든 국가들과의 사이도 나빠졌죠. 심지어 지난 4월에는 중국이 그동안 1대1로의 일환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노력을 기울이던 아프리카와의 관계도 나빠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프리카인이 다수 거주하는 광저우에서 흑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쫓겨난다든지 맥도날드 등의 상점에서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한다든지 각종 인종차별의 사례가 중국에서 발생하자 주중 아프리카 대사들이 앞다퉈 중국 공산당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중국의 외교관이나 언론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과오는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툭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너희는 막대한 대가를 치를 것 이라는 등의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오만한 국가를 좋아할 국가는 지구상의 어떤 땅에도 존재하지 않겠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행실에 대하여 보니 글레이저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국내에서의 정치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라 분석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한국전쟁에 대한 항미원조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듯이 자신들은 외국의 침략자들에게 당하던 중국 땅을 인민들로부터 지켜냈다는 내러티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 후 고난의 시기가 있긴 했지만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 아래 있었기에 현재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었다는 사상을 세뇌하죠. 그런데 이런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중국 인민들의 내부 결속이 해이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가에게는 아량을 베풀지만 중국에 대항하는 국가는 철저히 응징한다 라는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중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공산당의 집권 유지가 지상 제일 목표이기 때문에 미국을 제친 세계 1위 국가가 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혼자 병들어가고 있는 여러 부위가 썩어가며 결국 갈기갈기 찢어질 운명이라는 결론이죠. 실제로 중국은 요즘 자신들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악화되자 이것에 호소하는 입장문까지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서는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의 코로나 백신 진척 상황은 과장하면서 중국의 성과에 대해서는 악랄한 여론전을 펼친다 라는 논평을 기고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3상에 이른 백신 후보가 5개에 이르며 완벽한 백신이 개발되면 이를 세계의 공공재로 만들 계획인데 서방 국가들은 자신들이 백신을 독점하고 싶은 욕구에 중국의 백신을 매장시키려 한다 호소하고 있죠. 이것에 더해 코로나19는 중국 유래가 아니라는 논문까지 끊임없이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9일 의학저널 랜싯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과학원 연구팀이 코로나19의 유전체 서열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과정을 역추적한 결과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가 최초 감염원일 것이라는 주장을 했죠. 이외에도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 측에서는 브라질산 냉동 소고기와 베트남산 냉동 생선 외부 포장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사실을 발표하며 브라질 혹은 베트남이 코로나19의 최초 발원지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한 코로나 발원설을 주장할 셈인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코로나19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필사적인 중국이 반대로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것도 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에서는 지난 29일 중국의 김치가 국제표준이 되었다. 종조국인 한국의 굴욕이라는 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이 주도한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ISO의 인가를 얻었다 하는데요. 중국은 ISO의 상위 위사국으로 지난해 6월 8일 중국 김치에 대한 표준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이 이번에 공식적으로 채택된 것이라 하죠. 그러면서 한국시보는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중국의 김치 산업이 이제 국제 김치 시장에서의 기준이 된 것이라며 김치 종주국 한국에게 굴욕이 아닐 수 없다 라는 조롱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네티즌들은 하다 김치도 빼앗으려 드냐며 분노를 금치 못하였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알지도 못하던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가 역대급 뻘짓을 한 것으로 탄론하고 말았는데요. 우선 이번에 중국이 ISO에서 국제표준화시킨 것은 김치가 아닌 파오차이라는 중국식 절임 채소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이미 2001년 UN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한국의 김치가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된 문서에서도 이 문서의 효력은 김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조건까지 붙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구시보는 대체 무슨 근거로 중국이 한국의 김치를 빼앗았다고 당당하게 주장한 것일까요? 사실 이 기사는 환구시보에서 직접 작성한 기사가 아닙니다. 중국의 펑원셔츠라는 커뮤니티는 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개인도 직접 글을 쓸 수 있는데요. 이곳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장자오동이라는 개인이 한국의 김치를 중국이 빼앗아냈다며 쓴 잡글을 한 국가의 관영 매체라는 환구시보가 자신의 공식 매체에 공유를 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의 한 매체에서는 지난 2017년 한국이 소비하는 김치 중 수입의 비중은 35%이며 그중 99%가 중국산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김치 종주국의 굴욕이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었는데요. 환구시보는 이 기사의 제목을 끌고 와 어그로를 끈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기로 일개 소국에 불과한 나라의 음식 하나를 빼앗기 위해서 말이죠. 지난 2017년 환구시보는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난하며 한국이 김치를 먹더니 멍청해졌나 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중 한국 대사관은 이에 공식적으로 항의하는 문서를 중국 공산당에 제출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김치에는 중국인 특성으로 그런 효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환구시보는 이를 직접 겪어 후기를 말한 것에 불과했네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